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생리학과 생물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화학적 지식을 쌓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과생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화학적인 지식은 있을 걸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생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화합물이 바로 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주 구성 성분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죠. 이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수용액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인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물이죠. 그 안에서 바로 탄소 화합물들이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대부분 다양한 중합체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셀, 세포에 해당이 되죠. 이 세포는 몇 종류의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자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원자는 아톰이라고 하죠. 원자의 구성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가운데에 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어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주위를 바로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핵은 또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죠. 양성자는 프로톤,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이 됩니다. 뉴트론이라고 하죠. 여기서 전하를 띠는 물질이 있죠. 바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가운데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있죠. 얘는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게 됩니다. 전자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되죠. 그리고 핵 옆에 이렇게 중성자도 존재하고 있죠. 중성자는 차지를 띠지 않고 있죠. 자, 이 핵의 양성자의 숫자가 바로 원자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토믹 넘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인체에 많이 존재하는 애들로 알아보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1번에 해당이 되고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 산소는 원자번호 8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와 같습니다. 즉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 그러면 전자도 하나.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6개, 그리고 전자도 6개,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인 중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과 전자 중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핵에 해당이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비슷한 질량을 나타내게 되고,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거의 없다라고 취급할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고요. 아토믹 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자량을 차지하는 건 양성자 수와 그리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걸 바로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원자량의 단위랑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을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특징에 따라서 표로 만들어 놓은 주기율표라는 게 있죠. 제가 위에다 한번 그려놔 봤어요. 얘가 바로 주기율표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원자번호 1번이 수소, 그리고 원자번호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그리고 베릴륨, 붕소, 산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네온,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조금은 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우진 않았었고, 이 족별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이래서 18족까지 존재를 하죠. 이 족을 한국말로는 아마 족이라고 부를 거고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은 1족에서 18족까지 존재하고 있죠. 이 밑에는 1주기, 2주기, 3주기,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는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피어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족별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구리은금 해서 구리은금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인체의 구성 성분을 제가 이렇게 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놔봤어요.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 중에 인체를 구성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거의 90%에 해당하는 원소가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 산소, 수소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드려 볼까요?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가 거의 대부분의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질소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거의 96% 정도는 이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원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내용들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핵과 전자 중에 이 핵은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큰 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이 핵이 변화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세포 조직 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핵 주위에 전자 궤도라는 게 있고 그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렉트론 쉘 또는 일렉트론 오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핵이 있고 핵 주위로 이렇게 전자 궤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자 궤도에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자 궤도는 전자를 2개까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 궤도는 전자를 8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8개 그리고 네 번째까지 해볼까요? 이 네 번째 전자 궤도는 18개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핵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전자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채워지겠죠.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6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6개의 전자가 있는 거죠.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자 궤도에 전자 2개가 채워지고 이제 방이 다 찼죠. 첫 번째 궤도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남은 4개가 두 번째 전자 궤도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과 더 가깝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인력으로 잡아당겨지게 되고 이 가장 바깥쪽은 원자핵과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더 멀리 갈수록 약해진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들은 쉽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들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의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름이 주어지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최외곽 전자들이 화학 법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최외곽 전자는 완전히 채워지면 굉장히 안정해져서 화학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각각의 궤도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를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걔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화학적인 반응에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를 완전히 채운 바로 주기율표에는 18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18쪽에 있는 애들을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위에 가서 볼까요? 여기 다시 주기율표 보면은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궤도에 이렇게 전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2개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궤도는 2개를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주기에는 2개의 원소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다 채워졌으니까 첫 번째 주기에 전자 궤도가 이 2개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1주기는 2개의 원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궤도는 8개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튬 얘는 하나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베릴륨은 이렇게 2개가 채워지게 되는 거고 여기 붕소는 이렇게 또 하나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2주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궤도는 8개가 채워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주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주기도 8개의 전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이 18쪽은 마지막 최외곽 전자를 모두 꽉 채우는 애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곽 전자를 항상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최외곽 전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원자들도 있죠. 이런 원자들은
전자를 얻거나 또는 전자를 잃어서 체외각 전자를 채워서 좀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원자 또 다른 원자와 전자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환들이 두 원자 간의 전자를 공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하나의 개념만 조금 더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소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바로 수소가 있죠. 수소 이렇게 세 개를 적어볼까요? 원자 번호는 모두 다 1번이죠. 수소는. 그런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는 없는 수소가 있고요. 양성자 하나가 있고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 양성자 하나, 왜냐면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성자가 2개인 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거는 동일한 원소 중에서 중성자 수가 다른 거를 바로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원소의 왼쪽 위쪽에는 원자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아토믹 넘버 원자량 1에 해당이 되죠. 얘는 각각 1, 그래서 2에 해당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3개의 동위 원소를 갖는다. 이 원자량이 2인 수소를 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듀티어리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3중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트리티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위 원소를 갖는 원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탄소도 있어요. 이렇게 탄소도 3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는 원자 번호 6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12, 그리고 13, 14 이런 다양한 동위 원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위 원소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불안정한 원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원소들은 방사선을 내게 되는데요. 라디에이션이라고 하죠. 라디에이션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위 원소들을 우리는 방사선 동위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3개 중에는 불안정한 애가 바로 이 3중 수소가 불안정하게 되고 얘를 바로 방사선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탄소 중에는 얘가 바로 방사선 동위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바로 불안정한 동위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보내는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알파선이라는 게 있고 베타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이 중성자를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베타선은 전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입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파동의 형태로 방사선을 내보내기 때문에 더 깊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마선과 굉장히 비슷한 게 바로 X선에 해당이 되고요. 엑스레이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엑스레이가 감마선과 굉장히 비슷하고 즉 파동의 형태로 방사선을 내보내게 되고 우리 몸을 투과를 하면서 내부의 영상을 보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궤도에 이렇게 전자 하나를 채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점자식으로 표현한 거를 이렇게 이 점을 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는 하죠. 그리고 인체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원자 번호 6번은 첫 번째 궤도에 2개를 채우고 두 번째 궤도에 4개를 채우죠. 그래서 가장 체외각 전자에 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원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자 4개를 체외각 전자로 갖고 있다. 됐죠? 그리고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개를 채우고 두 번째 5개를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는 5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점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8번. 그래서 첫 번째는 2개를 채우고 두 번째에 6개를 채우게 되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5, 6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인체에 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인은 원자 번호 1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2개를 채우고 두 번째 8개 다 채우죠. 그럼 이제 10개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5개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체외각 전자는 5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이렇게 질소랑 똑같죠. 그래서 얘네 둘은 15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좀 볼까요? 위에 이렇게 있죠. 15족의 질소, 인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5개에 해당이 된다. 산소 그리고 다음에 황을 해볼 건데요. 얘는 6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탄소는 4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도 한번 해볼게요. 황은 원자 번호 16번. 첫 번째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8개, 10개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6개를 채우겠죠. 그래서 황은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채우게 되겠죠. 산소와 같죠. 16족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유결합은 코밸런트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전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죠. 옆에 수소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체외각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2개를 채워야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채우려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내가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그러면 우리 이거를 공유하자. 그래서 내 전자를 이렇게 하나 두고 또 얘도 전자를 이렇게 하나 두고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첩을 해서 이 전자들이 이 서로의 껍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유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점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전자를 하나 내놓을 테니 너도 전자를 하나 내놓아서 우리 서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자. 그래서 공유 결합을 우리는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게 되는 거를 바로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한 거를 바로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자를 각각 1개씩 내서 2개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산소는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산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줄 테니 너도 전자 하나를 줘서 우리 서로 공유를 하자. 그런데 아직도 모자르죠? 이 검은색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얘가 하나를 공유해줬으니까 7개에 해당이 되고 얘도 얘가 하나를 공유를 해줬으니까 7개에 해당이 되니까 아직 하나를 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결합을 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소나 이런 애들과 또 다른 결합을 이루기도 하지만 수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 2개를 줄 테니까 너도 2개를 줘. 이 2개도 같이 공유를 하자. 라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옆에 점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2개의 전자를 줄 테니 너도 2개의 전자를 주어서 우리 이 4개를 서로 공유 결합을 하자. 그래서 이 4개를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중 결합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 산소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얘는 4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고 질소는 3개, 그리고 산소는 2개, 이는 3개, 황은 2개의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가장 기본 골격이 바로 탄소 골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탄소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탄소는 이렇게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입체적으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정사면체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여기서 여기 와서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중에 어느 게 더 강한 결합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이 이중 결합이 조금 더 강한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짧은 결합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수소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단일 결합이 있고요. 산소와 산소는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단일 결합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중 결합은 이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분자 화합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 이중 결합의 회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3차원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차원적인 구조에 굉장히 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모형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가운데 있는 얘가 바로 탄소, 그리고 이렇게 4개의 결합을 이루게 된다. 이 4개는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 예, 또 다른 탄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걸 볼게요. 탄소 2개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 사이는 단일 결합이니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수소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 수소와 이 수소는 비슷한 극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반발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가장 안정한 구조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이중결합에 해당이 되죠.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자, 여기 제가 탄소 4개를 연결한 이제 화합물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얘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연력학적인 운동에 의해서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움직일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얘와 얘가 부딪히기 때문에 얘를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장 안정한 구조인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보통 그릴 때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이유는 이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낀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중결합이 이제 중간에 하나 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정 상태가 돼 버립니다. 얘네들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끼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던 게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지방산을 얘기를 할 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을 할 때 이 이중결합 때문에 이 구조가 이렇게 옆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게 좀 나중에 나올 텐데요. 지금 이 구조가 나왔을 때 한번 미리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전자를 공유를 할 때 전자를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할 때 산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서로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자가 만날 때는 이 끌어당기는 정도가 같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원자의 핵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자 하나를 내고 얘가 전자 하나를 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원자 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면 전자는 조금 공유는 서로 하고 있지만 얘한테 치우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쪽은 플러스 극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성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 그래서 뭐 간단히 몇 개만 자주 나오는 원자들만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산소는 3.4 정도, 그리고 질소는 3.0, 그리고 탄소는 2.6, 그리고 수소는 2.1. 그래서 대표적인 극성 구조를 갖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H2O,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 같은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산소는 2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수소는 1개의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소 하나가 산소한테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3.4, 수소는 2.1.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정기적인 음성, 그리고 수소는 정기적인 양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H2O, 물은 바로 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조가 이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하는 애들은 여기가 음성, 수소에 비해 산소가 많죠. 그리고 여기가 양성. 그리고 질소랑 수소랑 결합을 할 때도 질소는 3.0이나 되죠. 수소는 2.1. 그래서 얘가 상대적인 음극, 얘가 양극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탄소도 수소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근데 얘네들은 2.6, 2.1.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탄소가 그리고 수소가 플러스 차지를 나타낼 것 같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극성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극을 형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은 비극성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탄화수소는 굉장히 안정된 화합물로서 물에 잘 녹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하겠지만 수소 결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극성 구조는 바로 물에 잘 녹고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세포 안에서 이러한 공유 결합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바로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공유 결합이 아닌 비공유 결합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온 결합이 있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서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원자로 전자가 아예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나트륨, 소듐이라고 하죠. 원자 번호 11번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첫 번째 궤도에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궤도에 8개, 10개니까 마지막 궤도에 하나가 채워지죠. 얘는 전기 음성도가 0.93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염소를 볼까요?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그리고 세 번째에 7개가 채워지게 됩니다. 얘는 전기 음성도가 3.1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서로 전자를 공유하기보다는 염소가 워낙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전자를 그냥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얘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아서 음이온을 나타내게 되고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차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양이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를 나타내게 되면서 서로 정전기적인 인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NaCl 같은 경우에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솔트라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에 녹게 됩니다.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양이온을 케타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이온을 아나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온 결합이고요. 이제 수소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도 역시 비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결합들은 다 비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라는 분자가 있죠. 얘는 세포 안에서 70% 정도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 내 반응에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또 다른 물이 있죠. 얘는 정기적인 음성, 얘는 정기적인 양성. 음성 그리고 양성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정기적인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정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일으키게 되죠. 이걸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공유 결합보다는 약합니다. 그리고 얘는 불규칙한 열운동에 의해서 쉽게 끊어지게 되죠.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효소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는데 이런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물 분자는 자기만의 운동을 하겠죠. 어떤 열이 더 가해지게 되면 더 활발한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러한 옆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일시적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을 했다가 다시 운동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결합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결합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소 결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분자, 단백질 같은 고분자, 큰 분자 안에서 수소 결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백질 분자라든지 이런 3차 구조를 막 이렇게 형성을 하잖아요. 이러한 구조들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뭐 질소 이렇게 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수소 이렇게 산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얘네 사이에 이렇게
수소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수소 결합이 일어나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수소 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수소 결합이 한 분자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수소 결합은 인체 내 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이 대표적인 수소 결합의 예는 많이 알고들 계신 게 물이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게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수소 결합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자면 화합물 중에는 친수성 물질이 있고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수성이라는 물질이 있죠.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녹는 물과 친하니까 물에 녹는 물질, 그리고 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 그래서 이 소수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게 되고 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이 친수성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뭐 DNA, RNA, 뭐 단백질 이런 애들이 친수성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결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 세포 안에는 약한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공유결합 이외에 비공유결합들이 분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소 결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온 결합. 여기까지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화력이라고도 하고요. 반데르발스 친화력이라는 거는 수소 결합과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극성 물질들이죠. 그런데 이 반데르발스 친화력은 무극성 분자, 즉 비극성 분자에서 일어나는 끌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좀 잠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무극성 분자를 구성하는 각 원자들이 무작위적인 전자 분포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이제 출렁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괜찮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원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뭐 수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H2 이렇게 수소 분자를 형성을 해요. 여기에 이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무작위적인 움직임에서 어느 순간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처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를 나타내는 분자들끼리 서로 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바로 반데르발스 친화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도 쌍극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얘는 한쪽이 이렇게 쌍극자가 되게 되면은 다른 분자에 유도적으로 쌍극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화력, 인력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바로 반데르발스 친화력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수성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하이드로포빅 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거를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물과 잘 섞이지 않는 비극성 물질들이 물 분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물 분자를 피해서 응집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수성 힘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셀 안에서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질들이 있어요. 얘는 대표적인 비극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질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질을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극성, 일부 극성을 나타내는 부위, 그리고 대부분은 비극성 부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막 이제 H2O가 막 있어요. H2O는 극성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극성은 극성끼리 이렇게 친하게 되고 비극성은 이제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비극성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 구조로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을 구성하는 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성 분자들끼리 서로 응집하려는 이 경향으로 막이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자연적으로 분리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다룰 날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화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 이제 극성 물질 중에 물에 녹아서 산과 염기를 형성하는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마무리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이제 아세트산에 해당이 되죠. 얘를 화학 구조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나중에 작용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날이 있겠지만 요 COOH 얘를 바로 카르복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카르복시기가 있어요. 얘가 이제 물과 만나요. 그러면 여기는 네거티브, 여기는 포지티브 이렇게 극을 형성을 하게 되고 얘네 사이에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산소의 끌림에 의해서 이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이온을 두고 이온의 형태로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이즈를 이렇게 띠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한테 전자를 하나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아세트산이 H2O 물을 만나게 되면은 CH3COO 마이너스 그리고 H3O 플러스 이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 이온의 이름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는 거를 우리는 바로 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거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는 거를 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아세트산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아세트산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는 거를 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는 거를 바로 엑시드, 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쪽으로 와서 그런데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몰 정도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일반적으로 그냥 H 플러스 농도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로그 값을 해서 표현을 한 게 바로 pH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몰은 pH로 7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pH 7은 우리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pH 7보다 산성도가 큰 거를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 좀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순수한 물이 H2O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차지를 나타내고 얘네들의 인력에 의해서 이 수소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H3O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해서 요거를 내기 때문에 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OH 마이너스도 되죠. 이 OH 마이너스 이온을 수상기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를 내는 거를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산성과 염기성을 모두 내죠. 그래서 얘는 중성을 이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애가 HCl, 염산이 있죠. 얘는 이제 물과 만나서 수소를 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고 염화 이온을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얘를 내기 때문에 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반응이 훨씬 커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굉장히 많이 내는 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약산에 해당이 되죠. 즉 COOH 카르복시기를 갖는 거는 약산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기 때문에 역시 산성에 해당이 되지만 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반응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얘를 많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약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NaOH 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OH를 내는 거를 바로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생리학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화학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